안녕하십니까.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월급은 독약이다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엇나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새로 녹음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월급이 독약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야,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다 독약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이놈 보니까 좀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올린 영상들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제발 좀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사는 게 엄청 힘들고 지금 삶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을 한 5억 받고 연봉을 한 100억 받는 사람은 월급이 꿀입니다. 그냥 월급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월급이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 뭐 200, 300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사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마세요, 그냥. 대부분의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저랑 비슷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런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올렸던 거예요. 내 현재 모습이 아니고 내 옛날의 초라한 모습들을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성공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뭐 성공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지만 일단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앞에 영상들을 올린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되고 싶은 거지. 저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한테 주제 넘은 소리를 하기 싫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이용해서 뭐 대단한 수익을 내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굳이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될 필요도 없고, 어, 대다수 사람들에게 원하는 내용을 들려주면 돈이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마주하기 힘든 사실들은 사실 잘 안 봅니다. 대중들은 자신이 마주하기 싫은 진실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죠. 대다수가 그렇게 삽니다. 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이야기, 더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거를 바라고 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설하고 왜 월급이 독약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다수는 아시는 내용이겠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담근 다음에 그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가 그 물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물 속에 있습니다. 월급이란 게 그런 것이고, 이제 직장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월급이란 거는 내가 일하고 다음 달에 돈을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을 다 써버려도 다음 달에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면은 또 월급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죠.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을 다 써버려도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이 먼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고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어, 돈이 얼마, 요번 달에 얼마 못 벌었는데, 요번 달에 얼마만큼 벌었는데 다음 달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절대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나를 쫓아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달에 월급 받았는 걸 다 써도 되죠. 왜냐하면 다음 달에 월급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정 금액 이상을 항상 아껴 놓는 게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일정 금액 이상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음에도 남겨놓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건데 남겨놓고 계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직장이란 거는, 직장과 월급이란 거는 나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서 인간은 누구나 도박꾼이라 그랬죠. 내가 이 직장을 얼마만큼 다닐지, 영원히 다닐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랬죠. 마지막에 그만둘 때도 한 두세 달 더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두세 달을 더 다니려고 했지만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이 월급을 받고 내가 일정 부분을 저금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고 어떻게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나에게 처맞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뭐, 내가 다치거나, 내 아내가 다치거나, 내 부모님이 다치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디 투자한 데 잘못되거나, 내 계획은 항상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다음 달에 가져다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계속 안정감을 이어갑니다.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이죠. 지금 8월 달에 내가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9월 달에 월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9월 달 되면 또 10월 달에 월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또 11월 달에 월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근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나빠져서 구조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희망 퇴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갑자기 잘릴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은 10명을 뽑든 20명을 뽑든 그렇게 되지만 한번 그 회사에 한번 보십시오. 그 부서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이 몇 명인지.
부장이 몇 명인지, 그 위에 임원은 몇 명인지. 신입사원은 10명은 뽑았는데 과장은 1명입니다. 뭐 많은 데는 2명도 있겠죠. 그러나 부장은 1명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거기 안 보이면 그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아니면 만년 과장이나 만년 대리로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처음에 봤던 이 월급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은 일시적인 안정감이지 지속되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월급은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얼마로 책정해 달라고 해서 얼마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런 분이 있겠죠. 나는 연봉 협상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 항상 받아내는데, 나는 항상 매년 얼마 달라고 해서 요거해서 얻어내. 제가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수준을 받아냈습니까? 예?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그 금액일까요? 사장이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내가 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받아냈을 뿐이죠. 그것도 최대로 못 받아내고 보통은 내가 제시한 금액과 사장이 제시한 금액의 중간 정도를 받아냈겠죠. 내가 더 벌고 싶다고 해서 더 벌 수도 없고, 내가 더 가지고 싶다고 해서 더 가질 수도 없고, 그러나 계속 경쟁을 하고 나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이 베스트셀러를 했을 때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걸 읽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최근까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인터뷰 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로버트 기요사키를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금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소비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쓰레기라고 표현한 현금을 받아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받은 월급을 보고 내가 몇 년 월급을 모으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 집을 사고 뭐 이런 대충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 계획이 완성될 때쯤이면 내가 사고자 했던 집은 훨씬 비싸져 있죠. 10년 전에 저희 경기도에 한 아파트 1억이면 전세를 받으니까 내가 한 1,000만 원씩 모으고 좀 쓸 거 쓰고 이러면서 한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그래도 적금을 넣으면 한 10년 모으면, 내가 20대 초반에 취업했으니까 한 10년 모으면은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죠?
전에 1억이면 들어갈 수 있던 전세가 4억, 5억이 되었죠. 사람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모든 사람은 도박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계획이란 것 자체가 도박입니다. 보증되지 않은 미래에 내가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그런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는 게 계획인 겁니다.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계획을 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월급이 독약이냐면, 내 월급이 인상되는 것보다 화폐의 가치 하락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 알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이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살고 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거짓된 안정감에 속아서. 그래서 독약이라는 겁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뭡니까?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이 선뜻 이해가 안 될 것일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 눈치가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어,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집을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기 전에 빠르게 눈치를 채고 이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상함도 빨리 눈치채고 아,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 화폐 가치가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고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투자를 하든 뭔가 사업을 하든 뭔가를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요? 뭐, 사업이란 게 거창한 겁니까? 뭐, 무인 셀프 세차장 이런 거 하나 차려놓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비싼 건 시간이라고. 시간을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것보다 좀 덜 벌더라도 저는 훨씬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내가 셀프 세차장을 하면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가 있죠. 물론 자신이 손세차를 해주면 차 한 대당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한 개 하나입니다. 내 몸은 하나이니까 내가 손세차할 수 있는 거는 나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셀프 세차장은 10개, 20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셀프 세차장 조그만하게 챙겨가지고 차려가지고 진짜 뭐 차 뭐 한두 대만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손 세차를 하는 사람이 더더욱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셀프 세차장에 차가 10대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것을 10개를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은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쓰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주는 이 거짓된 안정감에 한번 취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의미 없이 시간을 그냥 진짜 훅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멍하니 한 몇 년을 그냥 일했습니다.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월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그 월급에 맞춰서 쓰면 되고, 모자라면 안 쓰면 되고, 남으면 좀 저축하면 되고, 뭔가 좀 비싼 걸 사고 싶으면은 이제 또 모아서 사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스스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감옥이 아니고 스스로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보면은 집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생각을 해보고 이 선택을 하는 게 과연 내한테 맞는 선택인지, 내가 이것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지, 왜라고 먼저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집을 덜컥 사버리거나, 아니면 비싼 차를 할부로 계약해버리거나,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차를 할부로 계약해서 뭐 36개월 이렇게 계약해서 매달 이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신은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감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안정감은 거짓된 안정감이란 거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직장에서 가져다 주는 안정감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정된 수명을 사는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계속 소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이 계속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오니,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이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보 그럼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어떡하란 거야? 직장을 다니란 거야? 말하란 거야? 돈이 없으면 다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계속 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내가 10원짜리 한 푼 없다? 그러면 다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닐 바에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직장 안에 과장은 한 명이고 부장은 한 명입니다. 대리는 기껏 두 명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고 나의 적인 겁니다. 그냥 내 면전 앞에서는 나와 함께 고생하는 동료인 척하는 사람들이지, 사실상 언제든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과장은 한 명이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생산직에 그런 건 없지요. 생산직에는 뭐 반장 한 명이 있으면 그 밑에는 다 똑같죠. 그냥 뭐 또 그 짬 따지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생산직은 또 좀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 좀 장기 근속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에 좀 이점이 있긴 있죠. 그냥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장기 근속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의 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계속 소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지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는, 나의 가난한 아빠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성공을 바라지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합니다. 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바라긴 바라겠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긴 바라겠죠. 하지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난한 부모님. 만약에 가난한데 내 자식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에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은 부자 아빠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월급이 왜 독약인지 알 겁니다. 제가 왜 알바가 낫다 그랬냐면, 어, 직장에서는 어, 웃긴 게, 아무도 나의 성공을 바라진 않지만 직장을 이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직장을 이 사람이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붙어서 이 직장의 사장은, 이 기업의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소비해서 자신을 자신의 배를 불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나는 일해주고 일해준 대가를 받아오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몇 번을 돌려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 나온 김에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아까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인상되는 속도보다 화폐 가치 하락이 훨씬 빠르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그 유튜브에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이 EBS에서 만든 겁니다.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검색하면은 그 어떤 영상보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을 뭐 옛날 근본이제나 뭐 화폐 역사나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은 내가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곤하지도 않았지만 그 영상을 트는 순간 미친 듯이 잠이 올 겁니다. 잠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돈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뭔가 이래 돈에 관한 제대로 된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은 미친 듯이 잠이 오는 거예요. 특히 그 자본주의 돈은 빚이다 그걸 보는데 엄청 잠이 왔습니다. 영상 1시간짜리를 보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보다 보면 졸리고 조금만 보다 보면 졸리고. 그건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후배 보고 그걸 추천해 줬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 후배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냐 생각했더니만 내 속에 있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게 무의식 중에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졸림이 오는 거죠. 흔히 책만 보면 잠 온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의식 중에 이 내용을 내가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계속 보면 됩니다. 1시간짜리 영상인데 다 보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도, 다 보는데 한 달이 걸린 게 아니고 이해하는데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보면 됩니다. 언제 이해가 됐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신용화폐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화폐가 왜 가치가 떨어진지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은 10배로 불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1000만원을 예금해 놓으면 1000만원을 예금해 놓은 거지. 그게 왜 10배가 되냐. 내 통장에서 10배로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10배가 불어납니다. 잘 보세요. 내가 1000만원을 예금해 놨는 거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해 간 사람의 통장에 1000만원이 찍히겠죠. 그러면 사실상 그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비율에 이제 대출해 줄 때 원금에 이제 그 예치금에 일정 비율을 은행에서 항상 갖고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비율만큼은 그러니까 남겨놔라. 그러니까 1000만원을 뭐 내가 예금해 놨다 그러면 900만원까지 뭐 그 정도 그렇게 한 10%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대출해줘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900만원을 대출해줬다고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줬다 생각하면 은행에 내가 예금해 넣은 돈을 홍길동이한테 900만원을 대출해줬으니까 그러면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900이라고 찍혀야 되잖아요. 옆에 갈로 쳐서 대출이라고 찍혀야 되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찍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원래 들어간 돈은 1000만원이고 대출에 갔으니까 900만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내 통장에는 100만원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내 통장에도 1000만원 찍혀 있고 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빌려간 사람 통장에도 900만원이 찍혀 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는 1000만원 예금했는데 갑자기 돈이 1900만원이 됐습니다. 웃긴 거는 그 사람 통장에 있는 900만원도 똑같은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금해둔 돈의 10배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순간 내 돈이 쓰레기가 된다고요. 10분의 1 가치로 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이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 신용화폐가 탄생했을 때부터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고, 화폐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폐는 무한대로 찍혀 나오고,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숫자가 정해져 있던 것은 그 숫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보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유한한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얘의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많은 화폐를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화폐의 가치 하락입니다. 거기 영상에 보면 또 더 중요한 내용도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왜 성공했을까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엄청 흥행을 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조금이라도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왜 성공했는지 알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 어, 대출과 이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엄청 복잡하죠. 막 인구도 많고 이런 거를 그냥 요약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은행은 하나밖에 없고 인간은 홍길동이랑 콩지랑 팥지랑 두 명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A라는 은행을 통해서 콩지하고 팥지한테 각각 50만 원씩 대출해 줍니다. 그러고는 은행이 그럽니다. 야, 돈을 빌려갔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돼. 너 이자가 10%야.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50만 원씩 빌려갔으니까 갚을 때는 55만 원씩 갚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을 찍어내고 50만 원씩 대출해 줬는데 갚을 때는 55만 원씩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갚아야 될 돈을 더하면 110만 원이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은 죽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콩지가 55만 원의 빚을 갚는 순간 팥쥐는 죽어도 그 55만 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콩지가 50만 원을 빌려온 다음에 팥쥐한테 물건을 팔아서 5만 원을 벌어들인 다음에 55만 원을 맞추고 갚아버립니다. 팥쥐는 콩쥐한테 물건을 사는다고 5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45만 원밖에 없죠. 근데 콩쥐는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돈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콩쥐는 죽어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 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빚을 못 갚고 탈락하는 이 게임에서 자본주의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즉 오징어 게임과 배틀그라운드 무대라는 겁니다. 계속 탈락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대출 받았어, 저 망했어, 자살했대. 빚을 못 갚았어, 망했대, 망했어, 자살했대. 누군가는 그런 상황을 항상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내용을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니까 아마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영상을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매일 보십시오. 그냥 영상을 보는 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1시간짜리 영상이니까 계속 켜놓고 보십시오. 사실상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신용화폐가 어떤 건지만 이해하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쉬워 보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다 하고 다녔습니다. 신용화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고 설명해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다녔냐면 잘난 척을 하고 다니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닙니다.
제가 신용화폐에 대해서 알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난 뒤 처음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필요 없고 신용화폐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거를 왜 내한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이거를 내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왜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제일 억울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정말 간단한 건데 내 주변에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런 것들은 모르고 왜 내한테 이야기해주지 못했을까? 못해주는 게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는 55년생입니다.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나신 분이죠. 진짜 전쟁 직후, 6.25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없겠죠. 모르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내 주변에 내 대학 다닐 때조차 그런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참 제 자신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를 이해하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뭐 밥 한 번 얻어먹지 않아도 오히려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몇 번이나 떠들었습니다. 그냥 목이 아파라고 제 후배한테는 거의 1년 동안 쉼 없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는 진짜 이게 영상만 보면 잠이 오고 영상만 보면 잠이 오고 방어 기제가 너무 두껍게 설치된 사람들은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와 이런 거를 EBS에서 제작을 해서 이런 공영 방송에서 제작을 해서 알려준다고? 와 이거를 이렇게까지 알려줄 거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끝이 다 와가는구나. 끝물이구나. 저는 그래 느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서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 내가 알 정도가 됐으면 끝물은 끝물이다. 아깝긴 하지만 사실상 신용화폐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돈 버는 게 엄청 쉬워진다는 게 쉬워지는데 끝물이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신용화폐는 끝물입니다. 아니면 제가 알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급을 특히 여자들이 직장에 안정된 직장 그리고 괜찮은 월급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월급이라는 거는 절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을 주려면 어, 일정 금액을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 스타들 손흥민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연봉 이런 거는 월급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초과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아, 최소 그냥 내가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월급만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려면 월급을 한 1,000만 원씩은 한 달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가치 있는 시간을 소비하고 이제 월급이라는 안정감에 취해서 내가 다른 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 기회비용까지 날려버리게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그냥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왜 알바가 낫다고 생각하냐면 알바를 하면 내가 알바를 하는 곳의 사장은 애초에 알바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남아 있으라고 강요도 안 하고 있기를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 놓으려고 애를 쓰질 않는다는 거죠. 알바기 때문에 그냥 새로 뽑으면 되는 거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요. 직장을 다니면 부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나를 계속 잡아 놓으려 그런다고요. 도망을 못 가게. 직장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직장 어디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곳이지 영원히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바를 하면 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세상은 돈 벌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진짜 굳이 직장을 안 다녀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뭐 N잡 시대 그러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온라인으로 하는 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별의별 일까지 다 할 수 있죠. 뭐 댓글 알바도 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 돌릴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내가 컨텐츠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가져와서 그냥 짜집기 해서 복사해가 붙여넣기 하듯이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천지백깔이죠. 엄청 많습니다. 뭐 운동 영상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베트남으로 올린 영상, 운동 영상 보면은 제가 요즘 헬스를 하다 보니까 운동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 베트남인지 뭐 동남아시아, 러시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으로 올라간 영상이랑 한국어로 올린 영상이랑 똑같은 내용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본 같은 걸로 3D 캐릭터로 해가지고 어느 근육 부위 나타내고 어떤 운동인지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들 그냥 그건 저작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누구나 갖다 쓰는 거예요. 누구나 갖다 쓰는 걸 갖고 와가지고 올리면서 뭐 12만, 몇십만 이래 조회수를 구독자가 그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굳이 직장에서 뭔가 안정감을 찾고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어디 고장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늦게 사람들, 저 사람들 보고 뭐 유튜버 돈 쉽게 번다,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도 돈 쉽게 번다, 뭐 하는 사람 돈 쉽게 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돈 쉽게 벌 때 너님은 뭐 했나 이거야. 내 자신은 뭐 하고 있었냐,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 이것도 그냥 나중에 이 중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미리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했는 김에 말하고 싶네요. 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과 사회,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내 회사, 이 회사는 뭐 어떻니, 뭐가 안 좋니, 뭐 위에 직장 사사 이 가장은 뭐 어떻니 저떻니, 뭐 정부가 어떻니, 정치인이 어떻니, 정책이 어떻니, 문제를 자꾸 외부에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거. 남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 문제를 바꾸려면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그 사람을 고쳐야 돼요. 그게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이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회사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국가를 고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만은 하여튼 안 돼, 저 가정새끼 저거는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싫어봐가지고 내 뭐라 하고 일 많이 시키고 퇴근할 때 돼가지고는 꼭 불러가 뭐 구박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자 그러거나 꼭 퇴근 시간에 맞춰가 저러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과정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문제를 나에게 찾으면 내가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갈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계속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거구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 말고 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이직을 하는데 그 회사도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직을 하다 보면 물론 운이 좋아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더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자신에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남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내가 다니는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회사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 회사를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아무리 욕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거요? 대통령 출마하실 겁니까? 대통령 출마해서 나라를 바꿔보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 이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정 대한민국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것보단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갖고 어,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겁니다. 진짜 웃긴 내용 많더라고요. 저는 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젠더 갈등은 저를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선동이라고 봅니다. 엘리트들이, 기득권들이 그냥 인구 감소를 위한 선동이라 봅니다. 음모론자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한남이니 페미니 뭐 욕심이 많은 여자니 뭐 옛날에는 여자들이 욕심 없었습니까? 욕심이 있는 여자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어, 자기는 빈털터리여도 부잣집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이란 게 없으니까 우물안 개구리 없고 내 주변 사람들만 보고 살다 보니까 아 주변에 다 그래 사니까 이것도 그냥 이야기 다음에 이것도 그냥 따로 주제를 만들 거지만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을 제가 엄청 싫어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끼리끼리 논다고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은 내 주변에 그런 인간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인간들하고만 친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더 뛰어난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 다 내하고 다르게 살고 내하고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두려운 거죠. 자신의 인생이 하찮아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 항상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싶은 사람들. 내보다 비슷하거나 내보다 못한 사람들. 아니면 내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고 살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주제를 갖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월급이 독약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월급이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월급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의 사분면이라고 해서 왼쪽에는 이제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인가, 그렇고 우측에 직장인 뭐 전문직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우측에는 사업가랑 투자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은 이 우측에 있는 사업가랑 투자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쓸 때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라고요. 그때는 유튜브란 게 있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스마트폰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라고요. 지금은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직, 직장인이면서 사업가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서도 사업가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물론 뭐 사업만 하시고, 투자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 경계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젠 경계가 없습니다. 직장인이지만 사장이 될 수 있고, 직장인이지만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보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에 다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 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았죠. 직장만 다니고 투자를 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데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투자를 하고, 뭐,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월급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연봉 1억을 받으면 많이 받는 것 같죠? 음, 자동차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차들은 시속 30km로 가고 있고, 나는 시속 50km로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계속 50을 밟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 저 멀리 있던 차들이 갑자기 100km로 밟고 가면서 나를 다 추월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얼마 전까지 1등이었는데 이제 내가 꼴찌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월급이란 거에 이제 월급이 가져다 주는 이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면, 월급을 좀 많이 받던 사람도 내가 연봉 1억을 받아서 제일 1등이고 제일 많이 받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연봉 200 받던 사람이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100km로 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1등이었던 게 중간으로 밀려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내가 꼴찌가 되는 거예요. 내보다 다 더 잘 보기 시작하면 난 꼴찌인 거예요, 그냥. 부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편의점에 알바하는 사람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여기 스리랑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부자입니다. 부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은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은 돈을 벌어주지만 돈을 불려주지는 않습니다. 직장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만 내 돈을 불려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우리는 반드시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돈은 어떻게든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얼마가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벌써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어, 사실상 이번 주제에서 좀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주제로 갖고 이야기했던 거에서 세분화해서 별도의 주제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뭐 다 못한 이야기는 이제 그때 그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별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일 텐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누군가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저보다도 훨씬 잘 살고 성공하신 분들은 뭐 아무런 내용도 아니겠지만 저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방황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자신의 성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 또 하고 가야 되겠네. 진짜 이거만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네요. 그 직장을 다니면 안 좋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큽니다. 직장을 다니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항상 부딪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드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돈을 버니까 돈은 있고 돈을 쓰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그게 가장 쉽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선택해버리고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분명히 돈은 벌긴 버는데 왜 이리 돈이 안 모이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돈을 쓰기 때문에 안 모이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성을 파는 사람들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이게 떠올라서 이야기를 한 건데, 성을 파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이 심하고 진상들을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걔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이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것들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버티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풀면서 짧고 굵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돼요. 투자를 하든지. 결국은 돈을 불리는 거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그 부의 사분면에서 우측편에 있는 사업가, 투자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로 가야 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요즘은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 성을 파는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 많잖아요. 제일 남는 장사가 뭔지 압니까? 제일 뛰어난 장사꾼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팔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파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욕망하는 거.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남자라면 가장 원하는 욕망이 뭐겠습니까? 이쁜 여자입니다. 자기가 이쁜 여자면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아무 이야기나 하면 됩니다.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그냥 책 펴놓고 책만 읽어도 됩니다.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남녀 이야기를 가지고 뭐 그냥 사연 보내달라고 해서 사연, 연애 사연 읽어주는 거 그런 것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행을 해도 되고 맛집을 다녀도 되고 그냥 이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을 좀 더 벌리고 싶으면은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인생에서 가치 있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일해서 빠르게 단시간에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돈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팔아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남이 뭐라 하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있죠. 사회적으로 아직도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전 그런 사람들이 싫으면 나중에 돈 벌어서 외국 나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은, 돈은 무조건 쉽게 버는 게 최고입니다. 아, 이것도 원래 별도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돈은 무조건 쉽게 벌어야 됩니다. 돈을 힘들게 벌면은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암호화폐 친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 직장에 관리사무소를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암호화폐를 사야 된다. 2017년도 9월 10월달 11월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달 11월달쯤에 거의 초겨울쯤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장의 스타트하기 전 가장 낮은 저점일 때, 불장 시작하기 전일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아파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장부터 옆에 격리까지. 격리가 뭐란 줄 압니까? 제발 한 달에 30만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만원 더 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30만원이라도 이 암호화폐를 사라고. 근데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30만원 날리면 되잖아요. 제 말 들었다가 잘못되면 그냥 30만원 날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30만원 날리지를 못하더라고요. 30만원을 돈 30만원을 날리지 못하더라고요. 2017년도 9월달에 이 스텔라 루멘,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스텔라 루멘 모르는 사람 잘 없죠. 근데 2017년도 9월달이었나? 아무튼 그게 스텔라 루멘이 이제 한국에는 없을 때였습니다. 그 비트렉스에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비트렉스를 할 때 그때 그 언제였냐면 에이다 코인이 이제 막 출시되고 비트렉스에 상장될 때였습니다. 제가 비트렉스에 거래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나중에 뭐 한 달인가 지나고 그 에이다가 상장이 되었었어요. 일단 그때쯤에 스텔라 루멘이 얼마 있냐면 15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15원. 지금 시세가 지금 스텔라 루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46원 하네요. 이게 그때가 2017년도 9월달이었나? 6월달이었나? 9월달에 아무튼 에이다 상장하기 전에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암호화폐란 거는 만배도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도 투자할 필요 없다. 40만원만 투자하라고. 40만원 날아가면 그냥 바에 가서 양주 한 병 마셨다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되지 않느냐. 뭐 직장도 다니고 있고 뭐 돈도 좀 모아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원만 투자해봐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더니만 이제 내려오면 그 이제 다른 도시에 있어가지고 오면은 연락하라 그랬는데 아마 그게 9월달은 아니고 뭐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그러다가 끝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암호화폐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8년도 때 스텔라 루멘이 2,000원까지 갔습니다. 15원에 사서 2,000원까지 갔으면 그게 몇 배죠? 20원이라 그래도 100배잖아요. 아니네. 이때 18년도 1월달에 1370원까지 갔네요. 1300원까지 갔으면 거의 한 100배 갔네요. 100배.
15원이었나? 하여튼 그때 아, 맞다. 한 15원 정도 했을 겁니다. 15원 정도 할 때고, 모르겠다. 자, 이게 오래되니까 헷갈리네. 그때 당시로 한 200배 갔던 걸로 생각하는데 15원보다 더 샀었나?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 한 200배 정도를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 말을 듣고 샀었으면 200배 정도를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안 사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물론 그 친구는 이제 그 돈을 투자하기가 아까운 건 아니고, 그냥 제 말을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뭐 그런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잊어먹고 있었겠죠. 그 나중에 니, 왜 연락 안 했냐? 그러니까 니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먹고 있었겠죠.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하고 흘려 들었던 거죠. 근데 40만 원이 8천만 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뭐 아쉽더라고요. 뭐 자신의 복이니까 어쩔 수 없고. 17년도 초겨울에 17년도 10월 달에 6월 달부터 17년도 6월 달부터 제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으니까 제발 이거 좀 사라. 암호화폐 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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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윳돈으로 사라. 그냥 4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100만원, 30만원도 그냥 막 쓰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많고 있고,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힘들게 벌으면 돈을 막 쓰지 못합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고, 힘들게 번 돈은 쓰지 못해서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돈은 써야지 불어나는 거지. 그 쓰라고 한다고 무슨 뭐 명품 백을 사고 뭐 놀러를 해외여행 다니고 뭐 호캉스를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을 굴려야 된다고. 돈을 굴려야 되는데 이 돈을 힘들게 번 사람들은 죽어도 그 하이 리스크가 있는 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이 리스크가 조금만 있어도 리스크가 조금만 커 보여도 절대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라도 절대 투자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커지면 리턴도 커진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한 1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17년도 이제 여름 대비 그 여름 대비 그러니까 그때 17년도 여름 때만 해도 뭐 빗썸에 몇 개의 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근데 16년도인지 17년도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요. 17년도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상장된 날짜가 17년도 9월달이네요. 9월달. 여름에는 없었죠. 업비트에. 그러니까 업비트에 없었던 것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여름에 샀으면 그냥 엄청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런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200배, 뭐 100배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18년도 1월 달에.
또 돈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죠. 한 100만 원만 넣어놓으면 1억이 되는 거고 200을 넣어놨으면 2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힘들게 벌면은 돈을 정말 내가 투자해야 되고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해봐야 될 때, 도전을 해봐야 될 때 도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하겠어요, 이 기초. 근데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실패해 본 적 없겠습니까? 그냥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그냥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성공하기가 쉽겠죠. 내가 한 번에 너무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도를 한다면 그 한 번이 실패로 돌아가면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다지 리스크가 없다 생각하는 것,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계속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이 다 날아갔어. 100만 원 또 벌면 되죠. 한 달 알바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보자. 아이고야, 원래는 간단하게 하고 끝낼 내용이었는데 1시간 30분짜리 영상이 돼버렸네. 아무튼 어,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굳이 반드시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고 직장에서 주는 안정감은 거짓된 안정감이다. 내가 지금 직장인이라고 해서 굳이 직장에 내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고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 직장을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유튜버들만 봐도 웬만한 직장 월급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은 모두 도박꾼이고 모두 장사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월급은 독약이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아직 뭘 올릴지는 정했구나. 다음 영상은 그 어,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가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